현재 한국의 크고 작은 기업들이 태국에서 철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국 정부는 한국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 중인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한국 기업들은 이미 다른 나라로 기업을 이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한국 기업이 사라진 태국은 현재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도대체 태국은 한국과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러한 상황까지 가게 된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대학교에 다니는 조이라고 해요. 오늘 세계국제학 수업에서 교수님께서 최근 한국과 태국 사이의 갈등에 대해 이야기하신다고 하셨죠. 강의실에 들어서자 이미 많은 학생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고 저도 서둘러 자리를 잡았어요. 교수님께서 강의실 앞으로 걸어 나오시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은 최근 국제사회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한국과 태국의 갈등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사례를 통해 우리는 국제관계의 복잡성과 상호 의존성에 대해 깊이 있게 고찰할 수 있을 거예요. 학생들의 눈빛이 호기심으로 빛났죠. 저도 펜을 꺼내들며 귀를 기울였어요. 이 수업은 항상 현실적인 사례를 다루어 흥미로웠거든요. 교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시작하셨어요. 최근 한국과 태국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갈등의 시작은 한국 내 태국인 불법 체류자 문제였죠. 한국에서는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어요. 교수님은 화면에 그래프를 띄우셨어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최근 5년간 한국 내 태국인 불법 체류자의 수가 급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마약과 관련된 불법 행위들이 증가하면서 한국 사회에 큰 우려를 낳았죠. 교수님은 잠시 멈추고 화면에 몇 가지 뉴스 기사를 띄우셨어요. 여러분, 이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몇 가지 실제 사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지난해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에서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운영하는 대규모 마약 유통 조직이 적발되었습니다. 이들은 태국에서 마약을 들여와 한국 내에서 판매하고 있었죠. 경찰 조사 결과 이 조직은 최소 2년 동안 활동해왔으며 그 규모가 수십억 원에 달했다고 해요. 다음 기사로 넘어가셨어요. 또 다른 사건으로는 부산의 한 공단에서 발생한 대규모 불법 취업 사건이 있었습니다. 100명이 넘는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위조된 서류로 취업해 일하고 있었죠.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제주도에서 일어났습니다.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로 구성된 조직 폭력배가 현지 업소들을 상대로 보호비를 강요하고 있었어요. 이들은 폭력과 협박을 일삼았고 심지어 한국인 업주를 폭행해 중상을 입히기도 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놀란 표정이 역력했어요. 저도 이런 심각한 사건들이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죠. 이런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한국 사회에서는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우려와 경계심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것이 결국 입국 심사 강화로 이어졌고 그로 인해 양국 간의 갈등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설명을 들으며 저는 국제관계에서 개별 사건들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 실감했어요. 동시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입국 심사를 강화하는 것 이상의 복잡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태국인에 대한 입국 심사를 강화하게 되었어요. 구체적으로는 입국 시 재정 능력 증명, 체류 목적 상세 확인, 범죄 경력 조회 등의 절차가 추가되었죠. 이로 인해 태국인들이 한국에 입국할 때 장시간 대기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일부 태국인들은 몇 시간씩 입국 심사장에서 기다려야 했죠. 이 소식이 SNS를 통해 빠르게 퍼지면서 태국인들의 분노를 샀어요. 그때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교수님, 그렇다면 태국 정부는 이 상황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태국 정부는 처음에는 한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항의를 제기했어요. 그러나 한국 정부가 정책 변경의 불가피성을 설명하자 태국 정부도 일정 부분 이해를 표했죠. 하지만
태국 국민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교수님은 화면에 여러 태국 SNS의 캡처 화면을 보여주셨어요. 보시다시피 태국 국민들 사이에서는 한국에 대한 불만과 분노가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한국은 태국인을 차별한다. 한국에 가지 말자 등의 해시태그가 트렌드가 되었죠.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이런 작은 정책 변화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니 말이에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어요. 결국 이 상황은 태국에서 한국인을 더 이상 환영하지 않는 분위기로 이어졌습니다. 한국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보이콧하는 움직임까지 일어났죠. 한국 제품 불매 운동, 한국 음식점 불매, 심지어 K-팝 콘서트 취소 요구까지 있었어요. 이 사태는 곧 경제적인 영향으로 이어졌습니다. 태국을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의 수가 급감했고 태국 내 한국의 크고 작은 기업들도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죠. 일부 한국 기업들은 직원들의 안전을 우려해 태국 내 사업장을 일시적으로 폐쇄하기도 했어요. 저는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교수님,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한국도 이 상황에 영향을 받았죠. 태국에 진출해 있던 한국 기업들의 실적 악화로 인해 주가가 하락하는 등의 경제적 영향도 있었죠. 교수님은 잠시 멈추고 교실을 둘러보셨어요. 모든 학생들이 진지하게 경청하고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양국 정부는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외교 채널을 통해 대화를 시도했고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죠. 하지만 이미 악화된 국민 감정을 단시간에 회복시키기는 쉽지 않았어요. 국가 간 갈등의 심각성을 실감한 학생들의 표정이 굳어 있었죠. 그때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고 물었어요. 교수님, 이런 갈등이 장기화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국가 간 갈등이 장기화되면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어요. 경제적 손실은 물론이고 문화 교류의 단절, 외교 관계의 악화 등이 발생할 수 있죠. 더 나아가 이런 갈등이 주변국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한국과 태국의 갈등이 지속된다면 양국 간의 무역량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태국 투자가 감소하고 한국 관광객들의 태국 방문이 줄어들겠죠. 그때였어요. 갑자기 뒷자리에서 한 여학생이 손을 번쩍 들었어요. 태국에서 온 유학생 수파판이었죠. 그녀의 얼굴에는 약간의 흥분된 기색이 보였어요. 하지만 교수님, 한국 기업들이 없어도 태국 사람들은 잘 살고 있어요. 오히려 태국의 경제력이 곧 한국을 추월할 거예요. 동남아시아에서 경제 성장세를 따지면 태국이 최고라고요. 수파판의 갑작스러운 발언에 강의실 전체가 술렁였어요. 교수님은 약간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침착하게 대응하셨죠. 수파판 학생,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나요? 수파판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태국은 이미 관광 강국이에요. 한국 관광객이 줄어들어도 중국, 일본, 유럽 등 다른 나라에서 오는 관광객들로 충분히 경제를 유지할 수 있어요. 게다가 우리는 세계적인 농업 강국이죠. 쌀, 고무, 열대 과일 등의 수출만으로도 엄청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어요. 그녀의 말에 몇몇 학생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수파파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갔죠. 그리고 우리 태국의 제조업도 급성장하고 있어요. 자동차 부품, 전자제품 생산에서 한국을 곧 따라잡을 거예요. 방콕은 이미 아시아의 새로운 금융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고 우리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세계적 수준이에요. 한국 기업들이 떠난다고 해도 우리는 자체적인 기술력으로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어요. 수파판의 주장은 점점 더 과장되어 갔어요. 사실 한국 기업들이 태국을 떠나는 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그동안 한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자원과 노동력을 착취해왔거든요. 이제 우리 스스로 산업을 일으키고 성장할 기회가 온 거죠.
10년 안에 태국의 GDP가 한국을 앞지를 거예요. 강의실은 완전히 술렁이고 있었어요. 일부 학생들은 황당하다는 표정이었죠. 그때 한국 학생 예나가 손을 들고 일어섰어요. 수파판 씨, 죄송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로 태국은 한국인 관광객이 줄어들자 경제적으로 심한 타격을 입었어요. 또한 태국의 많은 산업이 한국 기업들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태국 관광청의 최근 통계를 보면 한국인 관광객의 감소로 인해 태국의 관광 수입이 70% 이상 줄어들었어요. 특히 파타야나 푸켓 같은 주요 관광지에서는 그 타격이 더 크게 나타났죠. 한국인들이 주로 이용하던 호텔, 식당, 쇼핑몰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국 내 한국 기업들의 역할을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 LG전자, 포스코 같은 대기업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이 기업들은 수만 명의 태국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직접 고용만 2만 명이 넘고 협력업체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훨씬 더 많아져요. 게다가 이런 한국 기업들은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아요. 그들은 태국 현지 기업들과 협력하며 기술 이전과 경영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죠.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는 태국의 자동차 부품 업체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태국의 자동차 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어요. 또한 한국의 중소기업들도 태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화장품, 식품, IT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한국 중소기업들이 태국에 진출해 있죠. 이들은 태국 기업들과 합작회사를 설립하거나 기술 제휴를 맺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수파파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예나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국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활동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서 교육 지원, 환경 보호, 의료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CSR 활동을 펼치고 있어요. 이는 태국 사회의 발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거죠. 수파판 씨, 태국의 경제 성장과 잠재력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한국과의 협력, 특히 한국 기업들의 역할을 무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오히려 양국이 서로 협력하며 함께 발전해 나가는 것이 두 나라 모두에게 이익이 될 거예요. 그때 교수님께서 개입하셨어요. 예나 학생의 말이 맞습니다. 더불어 최근 한국 기업들이 태국이 아닌 베트남으로 이동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태국 정부도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려 노력하고 있죠. 교수님은 화면에 그래프를 띄우셨어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최근 한국 기업들의 태국 투자가 감소하고 베트남 투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태국을 떠나 베트남으로 이동하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베트남의 노동력이 더 저렴하고 젊다는 점이에요. 둘째, 베트남 정부가 외국 기업에 대해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죠. 셋째, 베트남의 지리적 위치가 중국과 가까워 물류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경제적, 지리적 요인들 외에도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양국 간의 신뢰와 관계입니다. 최근 한국과 태국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양국 간의 신뢰가 많이 손상되었어요. 기업들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 환경을 원합니다. 정치적 갈등이나 외교적 마찰은 기업들의 투자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죠. 따라서 양국 관계의 회복과 신뢰 구축이 어쩌면 가장 시급한 과제일 수 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고 학생들의 반응을 살폈어요. 모두가 진지하게 경청하고 있었죠. 이제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서 빠져나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첫째, 고용 문제입니다. 태국 내 한국 기업들은 직접 고용만 약 15만 명, 간접 고용까지 포함하면 50만 명 이상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어요.
이 기업들이 떠나면 대규모 실업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기술 이전의 문제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첨단 기술을 태국에 가져와 현지 직원들을 교육하고 있어요. 이 기업들이 떠나면 태국의 기술 발전 속도가 늦춰질 수 있습니다. 셋째, 수출 감소 문제입니다. 태국에 있는 한국 기업들의 생산품 중 상당수가 수출되고 있어요. 이 기업들이 떠나면 태국의 수출량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넷째, 연관 산업의 붕괴 위험입니다. 한국의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많은 태국 중소기업들이 부품을 공급하고 있어요. 한국 기업들이 떠나면 이 중소기업들도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다섯째, 외국인 직접 투자 FDI 감소 문제입니다. 한국 기업들의 이탈은 다른 나라 기업들에게도 부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어요. 이는 전반적인 외국인 투자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학생들의 표정이 점점 더 심각해졌어요. 마지막으로 국가 이미지 문제입니다. 주요 외국 기업들의 대규모 이탈은 국제사회에서 태국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이는 관광객 감소나 국제 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태국 정부는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태국 정부가 한국 기업들을 위한 특별경제구역을 만들겠다고 발표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때 수파판이 다시 손을 들고 말했어요. 그래도 교수님, 태국은 이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어요. 관광지로도 유명하니 한국인이 없어도 다른 나라 관광객들을 받으면 돼요. 수파판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그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죠. 사실 한국 관광객들이 줄어든 건 오히려 좋은 일일 수도 있어요. 그들은 항상 시끄럽고 예의가 없었거든요. 이제 우리는 더 품위 있는 유럽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떠나면 우리 태국 기업들이 그 자리를 채울 수 있어요. 우리도 충분히 스마트폰이나 가전제품을 만들 수 있다고요. 오히려 더 저렴하고 품질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우리 태국은 이미 비밀리에 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요. 곧 우리만의 전기차와 인공지능 기술을 선보일 거예요. 한국이 상상도 못할 정도로 뛰어난 기술이죠. 교수님은 수파판의 말을 들으시고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의 표정은 안타까움과 실망감이 뒤섞여 있었죠. 수파판 학생,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최근 한국인 관광객이 줄어들자 태국은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려 했지만 예상치 못한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했어요. 교수님은 화면에 몇 가지 뉴스 기사와 통계 자료를 띄우셨어요. 중국인 관광객들의 몰상식한 행동, 특히 공공장소에서의 무례한 행위들로 인해 태국의 주요 관광지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태국 상인들이 한국인 관광객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어요. 학생들은 놀란 표정으로 화면을 주시했어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죠. 가장 충격적인 문제 중 하나는 공공장소에서의 배변 행위입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일부 중국인 관광객들이 해변이나 사원, 심지어 쇼핑몰 바닥에 대소변을 보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학생들 사이에서 경악의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교수님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씀을 이어가셨죠. 방콕의 한 유명 사원 관리인의 증언에 따르면 매일 아침 사원 구석구석을 살펴보며 오늘은 똥이 없기를 바란다고 해요. 파타야의 해변 상인들은 아침마다 모래사장을 청소하면서 관광객들이 남긴 배설물을 치우는 일이 일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수파판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었지만 교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런 문제는 단순히 불쾌한 경험을 넘어서 태국의 관광 산업 전체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 아유타야 역사공원에서는 고대 유적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인 관광객의 출입을 제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더군다나 이런 문제는
단순히 위생이나 예의의 문제를 넘어서고 있어요. 태국의 많은 관광지가 문화유산이나 자연환경 보호구역이에요. 이런 곳에서의 무분별한 행동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수님은 또 다른 통계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이런 상황 때문에 태국 관광청이 실시한 최근 설문조사에서 태국 관광업 종사자의 80% 이상이 한국인 관광객이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인 관광객들이 대체로 예의 바르고 현지 문화를 존중하며 적절한 소비를 한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교수님의 설명이 끝나자 강의실은 잠시 침묵에 빠졌어요. 그때 수파판이 다시 한번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교수님, 그래도 태국은 한국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발전할 수 있어요. 우리 기업들이 곧 한국을 추월할 거예요. 수파판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자신감이 넘쳤어요. 수파판의 주장이 끝나자 교수님은 조용히 리모컨을 들어 화면을 켜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보세요. 이는 태국에서 한국 기업들이 철수한 후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인터뷰입니다. 화면에 한 중년 여성이 나타났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저는 10년 동안 한국 전자회사에서 일했어요. 그 회사 덕분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었죠. 하지만 회사가 떠나고 나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다음으로 젊은 남성이 인터뷰했어요. 한국 회사에서 일하면서 첨단 기술을 배웠어요. 그런데 이제 그 기술을 써먹을 데가 없어요. 다른 나라 기업들은 우리가 가진 기술에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 다음 노인의 인터뷰가 이어졌어요. 우리 마을에 한국 공장이 들어오면서 젊은이들이 돌아왔어요. 하지만 공장이 떠나고 나니 마을이 다시 죽어가고 있어요. 한국 회사가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한 상점 주인이 말했어요. 한국 회사 직원들이 우리 가게의 단골이었어요. 그들이 떠난 후 매출이 반 이상 줄었죠. 한국 기업이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가게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인터뷰가 끝나고 강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어요. 수파판의 얼굴은 붉어졌고 그녀는 아무 말도 못한 채 고개를 숙였어요.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당혹감이 교차하는 듯 했지만 입을 열지 못했죠. 교수님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마무리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국가 간의 관계는 복잡하고 서로 의존적입니다. 한 나라의 행동이 다른 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항상 고려해야 합니다. 오늘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국제관계의 중요성과 상호 이해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고 교실을 둘러보셨어요. 모든 학생들의 표정이 진지했죠. 국제관계는 단순히 정부 간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이고 서로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를 판단할 때는 항상 이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교수님의 말씀이 끝나자 강의실은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저는 이 강의를 통해 국제관계의 복잡성과 상호 의존성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한 국가의 결정이 다른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실감하니 앞으로 국제관계를 공부할 때 더욱 다각도로 생각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특히 수파판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녀가 고개를 숙인 채 침묵하는 모습을 보며 때로는 우리의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질 수 있는지 깨달았죠. 국제관계를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항상 열린 마음을 가지고 다양한 관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강의가 끝나고 나오면서 저는 이 수업에서 배운 교훈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국제관계는 단순한 정치나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사람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미래의 지도자로서 이러한 복잡성을 이해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이렇게 한국의 기업들이 태국에서 철수하자 태국이 위태로워지는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생각보다 태국이 한국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우리나라가 자랑스러웠고, 계속 억지 주장을 부리는 태국 학생을 보니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어느 지하철 구석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들은 모자를 푹 눌러쓰고 마스크까지 착용을 한 상태로 주변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그리고는 큰 돈을 주면서 무언가를 받아가고 현장을 빠르게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러자 어디선가 숨어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그 현장을 습격하고 순식간에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는데요. 도대체 그들이 큰 돈을 주면서까지 구매하려던 건 무엇이고 그 현장에 사람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숨어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하연입니다. 저는 미국의 한 명문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봄 학기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이었어요. 교수님의 현대 아시아 문화에 의해 수업은 항상 흥미진진했지만 그날은 특히 기억에 남는 날이 되었죠. 여러분, 오늘은 아시아인의 외모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교수님께서 프로젝터를 켜시며 말씀하셨어요.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시아 사람들의 외모가 점점 비슷해지고 있다고 하네요. 특히 한국인과 중국인을 구분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교실 안에 술렁임이 일었어요. 저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옆자리의 치엔이 흥미롭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보였어요. 교수님께서 계속해서 설명하셨어요.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제시되고 있어요. 국제 결혼의 증가, 식생활의 서구화, 그리고 미용 성형 기술의 발달 등이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죠. 그때 치엔이 손을 들고 말했어요. 교수님, 제 생각에는 한국인들이 중국의 문화를 따라하더니 이제는 얼굴마저 따라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한국의 성형 산업이 발달한 것도 그 때문 아닐까요? 순간 교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치엔을 바라보았죠. 그의 말에 동의할 수 없었지만 어떻게 반박해야 할지 망설여졌어요. 하지만 곧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치엔 씨,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한국인들은 중국을 따라하지 않아요. 오히려 한국의 문화와 미적 기준이 독자적으로 발전해 왔다고 봐요. K-뷰티나 K-팝의 인기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교실 안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다른 학생들도 이 논쟁에 관심을 보이며 귀를 기울였죠. 교수님께서 부드럽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두 분 다 좋은 관점을 제시해 주셨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조금 다른 양상이 일어나고 있죠. 최근의 연구 결과들을 보면 오히려 중국인들이 한국의 미적 기준과 문화를 많이 따라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교수님께서는 화면에 몇 가지 그래프와 사진들을 보여주셨어요. 보시다시피 중국에서 한국식 성형 수술을 받으려는 사람들의 수가 급증하고 있어요. 또한 중국 내 한국 화장품과 패션의 인기도 매우 높고요. 심지어 일부 중국 연예인들은 한국 연예인들과 비슷한 스타일을 추구하기도 하죠. 교수님은 잠시 멈추셨다가 새로운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더 놀라운 것은 중국에서 한국으로 성형 수술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의 수예요. 이 통계 자료를 보시면 최근 5년간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의료 관광객의 수가 매년 20% 이상 증가하고 있어요. 그중 70% 이상이 성형수술을 목적으로 방문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숫자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교실 안의 다른 학생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죠.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어요. 특히 서울 강남 지역의 성형외과들이 인기가 높아요. 중국 환자들이 선호하는 수술은 쌍꺼풀 수술, 코 성형, 턱 라인 수술 등이 있죠. 이런 현상은 단순히 미용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한국의 의료기술에 대한 신뢰도가 높기 때문이기도 해요. 한국의 성형기술은 정말 세계적인 수준이에요. 특히 최소 절개와 빠른 회복을 특징으로 하는 한국의 성형기술은 많은 나라에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죠. 저는 그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며 귀 기울였어요. 교수님은 화면에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우셨어요. 예를 들어
한국의 안면 윤곽 수술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복잡한 얼굴 구조를 3D 시뮬레이션으로 분석하고 최소한의 절개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기술력이 뛰어나죠. 또한 눈 성형의 경우 자연스러운 쌍꺼풀 라인을 만드는 기술이 특히 유명해요. 그리고 이런 한국의 성형 기술을 찾는 건 중국인들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한국으로 성형 관광을 오고 있죠.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어요. 와, 정말 대단하네요. 어떤 나라에서 오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어요. 좋은 질문이에요, 하연 학생. 실제로 한국의 의료 관광 통계를 보면 정말 다양한 국가에서 오고 있어요. 중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일본, 러시아, 몽골, 베트남, 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은 물론이고 미국, 캐나다, 호주 같은 서구권 국가에서도 많이 찾아오고 있어요. 교수님은 새로운 그래프를 보여주셨어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2019년 기준으로 한국을 방문한 의료 관광객 중 약 31%가 중국에서 왔고 14%가 일본, 12%가 러시아, 그리고 나머지는 동남아시아와 북미, 중동 등 다양한 지역에서 왔어요. 특히 중동에서 오는 의료 관광객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죠. 저는 그 다양성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우와, 정말 전 세계에서 오는 거네요. 그만큼 한국의 의료 기술이 뛰어나다는 뜻이겠죠?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아요. 한국의 의료 기술, 특히 성형 분야의 기술력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하지만 단순히 기술력뿐만이 아니에요. K-팝, K-드라마 등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의 미적 기준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게 된 것도 큰 이유죠. 그 말씀에 저도 동의했어요.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식 메이크업이나 패션을 따라하는 외국 친구들을 많이 볼 수 있었거든요. 교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게다가 한국의 의료 시스템도 큰 장점이에요. 최첨단 의료 장비, 숙련된 의료진, 그리고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 체계가 갖춰져 있죠. 심지어 일부 대형 병원에서는 외국인 환자를 위한 통역 서비스와 맞춤형 의료 관광 패키지도 제공하고 있어요. 저는 그제서야 한국의 의료 산업이 이렇게나 발전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평소에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세계적으로 뛰어난 수준이었다니 새삼 자부심이 느껴졌죠. 그때 갑자기 옆자리에 앉아있던 치엔이 손을 들더니 큰 소리로 말했어요. 잠깐만요, 교수님.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닌가요? 제 주변의 중국 친구들 중에는 한국으로 성형수술을 받으러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중국의 의료 기술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는데요. 순간 교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두의 시선이 치엔에게 집중됐죠.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치엔의 말이 현실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궁금해졌어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신 듯 했어요. 치엔 군, 좋은 지적이에요. 개인의 경험과 전체적인 통계는 다를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앞서 본 자료들은 공식적인 통계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물론 모든 중국인이 한국으로 성형수술을 오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전반적인 추세를 보면 한국을 찾는 중국인 의료 관광객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치에는 여전히 불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죠. 하지만 교수님, 중국의 성형 의료 기술도 정말 뛰어나답니다. 최근에 중국에서는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맞춤형 안면, 윤곽 수술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줄기세포를 이용한 피부 재생 기술도 개발 중이라고 들었어요. 이런 첨단 기술들은 중국 의료계의 혁신을 보여주는 거 아닐까요? 교실 안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모두가 교수님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죠. 교수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어요. 치엔 군, 중국 의료계의 발전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네요. 그런데 말씀하신 기술들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볼까요?
교수님은 컴퓨터로 뭔가를 검색하시더니 화면에 몇 가지 자료를 띄우셨어요. 3D 프린팅을 이용한 안면 윤곽 수술의 경우 한국에서는 이미 2015년부터 상용화되었어요. 서울의 몇몇 대형 병원에서는 환자 맞춤형 3D 프린팅 임플란트를 사용한 수술을 진행하고 있죠. 중국에서 이 기술을 도입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에요. 치엔의 얼굴이 조금 붉어졌어요. 하지만 교수님은 계속 설명을 이어가셨죠. 줄기세포를 이용한 피부 재생 기술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의 몇몇 대학병원과 연구소에서는 이미 10년 전부터 이 분야의 연구를 진행해왔고 임상시험 단계에 있는 기술들도 있어요. 사실 많은 중국 의료진들이 이 기술을 배우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고 있죠. 교수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교실을 둘러보셨어요. 모든 학생들이 집중하고 있었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중국의 의료기술이 뒤떨어졌다는 뜻은 아니에요. 한국이 이 분야에서 얼마나 앞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중국의 최신 기술이라고 소개된 것들이 사실은 한국에서 이미 수년 전부터 실행해 온 기술인 경우가 많아요. 치에는 이제 완전히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저를 포함한 다른 학생들도 놀란 눈치였죠. 그때 교수님이 갑자기 저를 쳐다보시며 물으셨어요. 하연 학생, 혹시 이와 관련된 경험이나 들어본 이야기가 있나요? 순간 당황했지만 곧 제가 겪은 일들이 떠올랐어요. 네, 교수님. 사실 제 사촌 언니가 성형외과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언니 말로는 최근 들어 중국인 환자들이 정말 많아졌대요. 특히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들이 많이 온다고 해요. 교수님은 관심 있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아, 그렇군요. 더 자세히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저는 기억을 더듬으며 계속 말했어요. 네, 언니가 재미있는 일화를 하나 들려줬어요. 한 번은 중국인 자매가 함께 성형수술을 받으러 왔대요. 그런데 두 사람 다 좋아하는 한국 아이돌 멤버처럼 보이고 싶다고 하더래요. 심지어 그 아이돌의 사진을 가져와서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부탁했대요. 교실 안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교수님도 미소를 지으셨죠. 또 다른 경험도 있어요. 제가 말을 이어갔어요. 작년 여름, 제가 아르바이트로 명동에서 화장품 가게에서 일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중국인 관광객들이 정말 많이 왔어요. 한국 아이돌이 광고하는 제품은 무조건 사가려고 했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거 한국에서 유행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서 유행하는 제품이면 전부 구매하기도 했어요. 교수님은 흥미롭다는 표정으로 들으셨어요. 매우 좋은 사례네요, 하연 학생. 이런 경험들이 바로 우리가 통계로 보고 있는 현상의 실제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연 학생의 이야기에서 어떤 점을 발견할 수 있나요?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대답했어요. 한국의 대중문화가 중국 젊은이들의 미적 기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 같아요. 맞아요. 교수님이 동의하셨어요. 그리고 이는 단순히 외모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 전반에 걸친 영향력을 보여주는 거죠. 하연 학생, 혹시 또 다른 경험이 있나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어요. 아, 제 친구 중에 중국에서 교환학생으로 온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 말로는 요즘 중국에서는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집 인테리어를 따라하는 게 유행이래요. 심지어 한국 드라마에 나온 제품들을 그대로 주문해서 배송받는 사람들도 많다고 해요. 교수님은 감탄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정말 흥미로운 현상이네요. 이처럼 문화의 영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깊어요. 단순히 외모나 패션뿐만 아니라 생활 방식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죠.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문득 최근 들었던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떠올랐어요. 한숨을 쉬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교수님, 사실 최근에 좀 우려되는 현상들이 있어요.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일부 중국인들이 지나치게 한국인처럼 행동하려 한다는 거예요. 교수님은 관심 있게 제 말에 귀 기울이셨어요.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하연 학생?
제 친구 민지가 대학교에서 겪은 일인데요. 작년 2학기에 교양 수업으로 한국사 수업을 들었대요. 거기서 김지훈이라는 남학생을 만났는데 한국어가 너무 유창해서 처음엔 한국 학생인 줄 알았대요. 그 학생은 서울에서 태어나 자랐다며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고 수업 토론에서도 항상 적극적이었대요. 그런데 학기 말 조별 과제를 하다가 우연히 그 학생의 중국 여권을 보게 됐대요. 알고 보니 본명은 왕리였고 중국 베이징 출신이었어요. 민지가 놀라서 물어보니 김지훈, 아니, 왕리는 한국 문화를 너무 사랑해서 완벽한 한국인이 되고 싶었다고 고백했대요. 더 놀라운 건 그 학생의 SNS였어요. 인스타그램에 가짜 한국 가족들과 찍은 사진들을 올렸더라고요. 포토샵으로 자신의 얼굴을 교묘하게 합성해 넣은 거죠. 심지어 가짜 부모님 계정까지 만들어서 서로 댓글을 주고받았대요. 정말 치밀하게 준비한 거죠. 교실 안의 학생들이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불법 서류 거래건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지난달 서울 강남구 강남역 근처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제 사촌 오빠가 경찰인데 그 사건을 직접 다뤘대요. 중국인 3명이 한국의 지하철 화장실에서 다른 중국인 일당에게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은밀하게 거래를 하고 있었대요. 그들은 정교하게 위조된 한국 여권과 주민등록증을 장당 500만 원에 팔고 있었어요. 심지어 구매자의 얼굴 사진을 그 자리에서 찍어 실시간으로 위조 신분증을 만들어주는 고도의 기술까지 갖추고 있었대요. 경찰 조사 결과 이 일당은 6개월 동안 약 100여 건의 위조 신분증을 제작해 팔았다고 해요. 구매자들 대부분이 한국에서 불법 체류 중인 중국인들이었대요. 이 신분증으로 취업은 물론이고 은행 계좌 개설, 휴대폰 개통까지 했다니 정말 충격적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최근에 알게 된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분실된 한국인의 실제 주민등록증과 여권을 불법으로 거래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대요. 제 대학 선배가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서 일하는데 그분에게 들은 이야기예요. 작년 말부터 다크웹에서 진품 한국 신분증 거래라는 이름의 불법 거래가 급증했대요. 이건 단순 위조가 아니라 실제 한국인의 신분을 도용하는 거라 더 위험하다고 해요. 범죄 조직들이 고의로 한국인의 지갑을 훔치거나 술에 취해 지갑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신분증을 수집한대요. 심지어 일부 브로커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국인들에게 접근해서 자신의 신분증을 팔도록 유도하기도 한대요. 이렇게 모은 진짜 주민등록증과 여권은 암시장에서 엄청난 가격에 거래돼요. 듣자 하니 한 세트에 1,000만 원까지 간다고 해요. 구매자들은 주로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들이에요. 그들은 이 서류로 완벽하게 한국인으로 위장하고 살아가죠. 가장 충격적인 건 이런 식으로 신분을 산 사람들 중 일부가 실제로 한국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거나 군대에 지원한 사례도 있었대요. 심지어 한 명은 경찰 공채 시험에 합격해서 발령받기 직전에 발각됐다고 해요. 이 문제의 심각성은 단순히 불법 체류를 넘어서요. 국가 안보까지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게다가 무고한 한국인들의 신원이 도용돼서 범죄에 연루될 위험도 있고요. 교실 안은 더욱 무거운 침묵에 빠졌어요. 모두가 이 문제의 심각성에 압도된 듯 했죠. 저는 마지막으로 덧붙였어요. 정부에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해요. 하지만 이미 널리 퍼진 범죄라 단시간에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교수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매우 우려되는 현상이네요. 이런 행동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양국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저는 이어서 해외에서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 말했어요. 해외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대요. 일본의 한 관광지에서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어로 큰 소리로 떠들면서 무례하게 굴었대요.
주변 사람들은 그들이 한국인이라고 오해했고 결국 한국인들의 이미지가 나빠졌다고 해요. 호주에서는 더 심각한 일이 있었어요. 한 중국인 유학생이 한국인 행세를 하면서 대학에서 시험 부정행위를 저질렀대요. 그 학생이 적발됐을 때 학교 측은 처음에 한국인 학생이 문제를 일으킨 줄 알고 한국 대사관에 연락까지 했다고 해요. 교수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이런 사건들이 쌓이다 보면 결국 한국에 대한 인식이 나빠질 수밖에 없겠네요.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국가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심각한 문제예요. 그때 치엔이 갑자기 일어나 말했어요. 잠깐만요. 저는 그런 일들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요? 아니면 그냥 소문일 뿐인가요? 교수님은 차분하게 대답하셨어요. 치엔 군, 당신의 의문은 이해해요. 하지만 이런 사건들은 실제로 보도된 사례들이에요. 예를 들어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불법으로 취득한 한국 신분증을 사용한 중국인들에 대한 판결이 있었어요. 또한 외교부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 성명을 발표한 적이 있죠. 저는 용기를 내어 제가 직접 겪은 일을 이야기했어요. 사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작년 여름 제가 아르바이트하던 카페에 한 손님이 왔어요. 완벽한 한국어로 주문을 하셨는데 우연히 그분의 지갑을 보니 중국 신분증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은 중국인이었고 한국에서 오래 살면서 자신을 한국인이라고 속여왔대요. 또 한 번은 대학 축제 때였어요. 한 중국인 유학생이 한국 전통 의상을 입고 나와서 자신이 한국인이라고 소개하면서 중국 문화에 대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나중에 그 학생의 진짜 정체가 밝혀져서 큰 논란이 됐죠.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이런 구체적인 사례들이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현상들이에요. 물론 모든 중국인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죠. 교실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모두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실감하고 있었죠.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현상들은 문화적 동경이 지나쳐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난 결과예요. 하지만 이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문화를 사랑하는 것과 자신의 정체성을 속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우리는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면서도 각자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해요.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행동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자 갑자기 치엔이 일어나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건 모두 과장된 이야기일 뿐이에요. 중국인들을 나쁘게 보이게 하려는 의도적인 선전 아닌가요? 우리 중국인들은 그렇게 비열하지 않아요. 이런 일들은 극소수의 일탈일 뿐이라고요. 교실 안이 순간 얼어붙었어요. 모두가 긴장한 표정으로 교수님을 바라봤죠.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시다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치엔 군, 당신의 애국심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하는 것도 중요해요. 이런 문제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는 것이 진정한 애국이 아닐까요? 문제를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야말로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길입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치엔은 할 말을 잃은 듯 자리에 앉았어요. 교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그 순간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문화의 힘은 정말 대단하지만 동시에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죠. 한 나라의 문화를 사랑하는 마음이 지나쳐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불법을 저지르는 상황까지 이르다니 정말 안타까웠어요. 수업이 끝나고 교실을 나서면서 저는 문화 간의 진정한 교류와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단순히 겉모습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배우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글로벌 시민의 자세가 아닐까요? 이 수업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앞으로 저는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는 동시에 다른 나라의 문화도 존중하고 배우는 균형 잡힌 태도를 가져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어 진정한 의미의 문화 교류가 이뤄지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희망해 봅니다. 이렇게 중국인들이 한국의 얼굴마저 빼앗아가려는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의 성형수술의 우수성을 알게 되었지만 일부 중국인들은 한국인 인척 행세를 하면서 한국 이미지를 안 좋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를 느꼈는데요. 이렇게 한국말까지 유창하게 구사하는 중국인을 만나면 저마저도 속아 넘어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